북한이 오늘 오전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군 당국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정밀 유도폭탄 타격 훈련으로 대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MBC가 가짜뉴스로 동맹을 이간질하는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전용기 내 특정 기자 면담은 개인적인 일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 정권의 허위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총경을 소환하는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할 11명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대북 확장 억제 강화에 합의한 지 얼마 안 돼 보란 듯이 북한이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쏜 발사체는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이 되는데요. 어떤 군사적,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지난 3일 발사했다가 정상 비행에 실패한 화성 17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5일 만에 다시 시험 발사에 나선 건데요. 군 당국은 F-35A를 동원해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즉각 대응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10시 15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의 종류는 화성 17형으로 추정됩니다. 비행거리는 1000km, 고도 6100km, 최대 속도 마하 22로 1시간 이상 비행해 일본 홋카이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일에도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했지만 당시 정상 비행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이번에 다시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사에서 탄두부와 로켓 추진체가 분리되는 단분리가 2단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지만 대기권 재진입 등 최종 발사 성공 여부는 추가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지 하루 만에 이번 ICBM을 발사했는데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밝힌 한미일 정상의 공동 성명에 반발하며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또 나아가서는 한국, 미국, 일본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확장 억제력 강화 이 부분을 이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에서 정밀 유도폭탄을 투하해 이동식 발사대를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하며 북한의 ICBM 도발에 즉각 대응했습니다. 또 한국 측 F-35A 4대, 미국 측 F-16 4대를 동원해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도 실시했습니다. 한미는 이 같은 대응으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적을 정밀 타격하는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화성 17형은 북한이 가장 최근에 개발한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화성 17형은 어떤 특징을 가졌고 이후에 북한은 또 어떤 도발에 나설지 한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화성 17형은 이른바 괴물 ICBM으로 불립니다. 최대 비행거리는 북한이 지금까지 만든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 가장 긴 15,000km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실험하고 했던 것이 화성 14형, 15형, 17형입니다. 14형은 서부 지역까지, 15형은 동부 지역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17형은 미국 전역을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나고요. 지금까지의 미사일과 가장 큰 차이점은 탄두를 여러 개 탑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길이가 22m에서 24m로 거대한데 여기에 핵탄두 2~3개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으로의 미사일 개발의 핵심 과제로 언급한 초대형 핵탄두와 15,000km 사정권을 한데 담은 집약체가 바로 화성 17형인 겁니다. 다탄두 미사일의 특성은 뭐냐면은 이 탄두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미국을 날아서 비행을 하는데 탄두를 3개 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는 워싱턴 DC에 떨어뜨리고 하나는 뉴욕에 떨어뜨리고 하나는 시카고를 공격하는 겁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에 앞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며 단거리와 중장거리에 이어 SLBM에 이르기까지 핵무기 3종 세트의 완성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고각 발사로 정상 비행에 성공한 화성 17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며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의 ICBM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NSC에 참석해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 강력한 대북 제재 추진 등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도발을 응징할 압도적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경고를 담은 정부 성명도 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산체스 총리의 한 스페인 정상회담 직전 북한의 ICBM 발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두 정상은 이구동성, 북한 규탄을 가장 먼저 외쳤습니다. 우리는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En primer lugar, quisiera trasladarle que España condena en los términos más enérgicos las recientes y reiteradas pruebas de misiles de Corea del Norte. 윤 대통령은 이 공동 언론 발표 직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지시했습니다. 한미 간 합의한 대북 확장 억제 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정부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ICBM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미사일은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일체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긴밀한 한미 공조, 한미일 안보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응하라고 촉구했지만 성명의 방점은 단호한 대응에 가까웠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이를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바, 북한은 이를 오판해서는 안 된다. 정부 성명이 나온 건 북한이 ICBM을 포함한 미사일 섞어 쏘기로 한미일을 동시에 겨냥했던 지난 5월 25일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고 정부도 강도 높은 성명까지 냈습니다. 지난 동남아 순방 기간 다진 한미일 삼각 공조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 수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무력 도발에 나섰습니다. 특히 오늘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ICBM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배경부터 향후 도발 전망은 어떤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위원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오늘 발사한 것은 화성 17형으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보름 전에도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발사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진단이 됐었습니다만 오늘은 전문가마다 약간 좀 진단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발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발사일 경우는 30에서 45도 각도로 쏘거든요. 네. 그리고 탄두가 재진입할 때는 한 20에서 25도 사이의 각도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번에 북한이 쏜 거는 고각으로 올라가서 사거리 1000km 들었고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근데 11월 3일을 쐈던 건 이거 자체가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높이도 한 2000km 이내로 갔고 당시에는 1단 추진체, 2단 추진체 분리에는 성공한 단분리까지는 다 예. 1단 추진, 2단 추진, 그다음에 탄두 분리까지 됐는데 예. 그 탄두가 원하는 높이까지 못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속도가 보통 ICBM은 이 순항 속도가 마 20에서 25 사이거든요. 미국의 미니트맨 같은 건 23입니다. 마. 근데 이 탄두는 마 15였거든요. 그러니까 추력을 잃으니까 이제 중력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보는 거고요. 오늘은 1단 분리, 2단 분리, 탄두 분리까지 다 됐고 예. 그다음에 6,100km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낙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탄두의 속도도 마 22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을 더 하는데 높이 올라가고 속도도 빨라졌으나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북한이 ICBM 화성 15나 17형을 정상 각도로 예. 쏘고 정상 각도로 재진입하는 그런 시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상 비행에 성공했다 이런 표현이 일부 언론에 나오는데 예. 그건 제가 보기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정상 비행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기는 좀 어렵다. 이제 그러니까 고각 발사일 예. 경우에 정상 비행은 성공했지만 예. 그러나 ICBM의 정상 발사, 정상 비행은 예. 아닌 거죠. 그럼 북한이 오늘 발사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그 각도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이제 정상 비행을 염두에 두고 발사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북한이 의도했던 이 발사의 취지에 비추어봐서는 성공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11월 3일 날 실패했거든요.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 한계는 극복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3월 24일 날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와서 뭐 영화처럼 찍은 장면이 기억날 거예요. 네. 그때는 고도가 지금 6,100인데 그때는 6,248이었어요. 3월 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3월 24일 날. 네. 그다음에 고도는 이번에 1,000인데 그때는 1,09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분명히 할 필요는 있는데 군 당국이 발표한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달랐죠. 네. 그 당시 군은 이제 북한은 화성 17이라고 그랬고 예. 군은 화성 15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오늘 쏜게 6,100짜리가 화성 17이라고 추정되거든요. 그때는 6,248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군 당국 발표도 신뢰해야 되지만 3월 달에 쏜 게 화성 17에서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예. 그리고 비행 시간이 3월 달이 67초였습니다. 67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쏜 건 일본 측 발표를 믿는다고 그러면 떨어진 지점을 일본이 확인했으니까요. 네. 68분이거든요. 그럼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라고 보면 기술적으로 놀라운 진보는 아니다. 이 북한 측 발표를 믿는다면 3월 24일 이미 동일한 기체를 발사를 했고 동일한 3월 형태 24일 시험을 한 발사한 거죠. 것을 화성 17형으로 보시는 거죠? 저는 조 화성 박사님은? 17형으로 네. 봅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동일하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정상 각도로 비행을 하도록 발사했을 경우에는 이게 사거리 자체가 굉장히 긴 ICBM이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어떻게 보면 뭐 미국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본토까지 뭐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지만 시험 발사할 때는 뭐 어쨌든 태평양 한가운데에 떨어지게 할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 미국 본토를 쏠 수는 근데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도 이제 각도만 좀 더 고각이 아닌 그렇죠. 좀 낮춰서 하게 정상 되면 그걸 각도에 정상 비행으로 가까운 간주할 수 있다. 각도고 정상 비행에 가까운 각도에서 정상 재진입에 가까운 각도로 들어오는 시험을 하는데 이제 그게 북한이 그걸 단행하면 이제 마지노선을 넘은 거죠. 예. 그건 미국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가 된 거니까. 그럼 그 다음의 상황은 상당히 위험해지죠. 가장 어려운 그 기술적인 부분이 대기권 그 재진입에 이제 성공했느냐 여부일 텐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국 미니트맨 같은 경우는 단위 3단입니다. 네. 근데 북한은 2단이에요. 액체고 미니트맨은 고체고 1단, 2단을 분리하면 대기권을 나갑니다. 그럼 페어링이 분리되고 후치진체라고 하는 포스트 부스트 비하이클이라는 이런 동그란 판에 예. 이제 탄두들이 달려 있어요. 페어링 분리되고 이 상태로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20에서 25도 사이 한 22도 정도 각도로 재진입하거든요. 근데 열이 많이 나거든요. 예. 뜨거워지면. 그러면 이때 초고속으로 들어오면서 초고속으로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추진체에 탄두를 달고 정상적으로 목표하는 지점까지 가는 것도 어려운 기술이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재진입하는 게 더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네. 재진입할 때도 그냥 혼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격 피하기 위해서 체프, 교란 장치, 디코이, 모의탄두, 그다음에 핵탄두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네. 북한은 이 실험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정상 비행을 전제로 한 각도로 발사를 해야지 이 대기권 재진입 그 여부도 기술적으로 최종적으로 되는지를 확인이 확인할 수 있겠군요. 예,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북한의 기술은 지금 엔진 기술, 단분리 기술, 예. 탄두 분리 기술까지는 확보가 됐고 사거리는 그러니까 고도로 계산하니까 예. 사거리도 확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 사거리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권 밖에서의 목표물까지 비행, 순항 능력, 재진입 능력 이거는 또 다탄두 능력 이건 한 번도 시험을 안 해봤어요. 그 정도 단계까지 가기에는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겁니까?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건 북한이 10월 14일 날이 4,500km, 고도는 6,248이 제일 높지만 예. 사거리는 4,500이 제일 깁니다. 네. 일본 열도 지나서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IRBM을 쐈는데 그거는 거의 정상적인 각도로 가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기술이 좀 더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ICBM 화성 15나 17에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은
계율적 진보가 이제 확인이 될 텐데 그러나 그때도 다탄두나 정상 재진입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또 모프물 타격 능력도 확인이 안 됐고요. 네. 지금 뭐 군사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제 발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만 이번엔 좀 정치적 의미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최선희 외무상이 이제 공개 담화를 했었죠. 하면서 이제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더구나 이제 최근에 한미일 정상이 이 확장 억제에 대한 어떤 대응을 더 강화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직후에 이제 이런 그 잇따른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특히 이제 뭐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정상회담도 연쇄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좀 같이 묶어서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북한의 대응을 보면 한미의 군사 동향, 예. 또 한미의 외교안보 당국의 행위 여기에 일일이 대응을 하고 있어요. 예. 9월에 김정은 위원장의 9월 말에 전술핵 운영부대 훈련 참관부터 시작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을 꼬박꼬박 해왔고요. 네. 그다음에 한미 군 당국의 연술이나 외교안보 라인의 태도에 대해서 매번 대응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건 최선희는 결국 이 포노펜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확장 억제 강화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전에 했던 건 지금 미국의 B-1B 비행기가 그 시점에 그 직전에 일본에 긴급 전개돼서 긴급 주요 훈련을 했거든요. 예. 그럼 일본에서 B-1B가 출격하면 평양은 20분이면 갑니다. 예. 그렇게 보면 그 단거리 발사체는 B-1B에 대응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선희 담화에 이어서 지금 이 ICBM을 발사한 건 결국 프놈펜 한미일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우리가 이제 기대했었던 북한의 핵 개발이나 이제 미사일에 대한 어떤 북한의 영향력, 역할을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중국 측은 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전향적인 뭐 태도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했을까요? 크게 작용은 안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네. 보시면 되냐면 북핵 문제는 중국도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2017년 말까지 있었던 유엔 대북 안보리의 결의에 중국이 매번 찬성했거든요. 예. 그게 북한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담이 큽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의 말을 북한이 안 듣거든요. 안 들으니까 대북 제재에 참여한 거죠, 중국이. 예.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대등하다고 생각하고 이 상대적 자율성을 체제 수립 위해 확보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잃을 수가 없으니까 북한을 관리하는데 북한은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들의 그 전략적 판단으로 마이웨이를 가지 뭐 중국과 협의를 하거나 뭐 허락을 받거나 그런 행태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중국의 딜레마는 뭐냐면 북한을 자기들 의도대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 그 입장을 드러내 보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만은 협력해 달라는 거고 중국은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데 거기에 협력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적정 수준의 한반도의 긴장을 유지해주면 미국의 전력이 분산되거든요. 양안 관계나 이런 데 더 신경을 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반도 긴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의도도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태도를 보면. 네. 북한이 이번에 이제 강대강으로 갈 것이란 그 의지를 좀 분명히 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추가 도발 가능성 어떤 이 추가적인 무력 시위가 있을 것인가 지금 이제 이 외신을 보면은 서해 위성 발사장 북한의 이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어떤 개보수의 조짐이 있다 이렇게 좀 위성 사진을 통해서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서해 인공위성 발사장입니다. 정식 예. 북한 명칭은 우리 그 나로 우주기지와 똑같은 겁니다. 거기서 ICBM은 못 써요. 우주 발사체를 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우주 발사체 쓰는 그 엔진이 예. 화성 15, 17에 쓰는 엔진하고 똑같은 백두산 엔진입니다. 네. RD-250 러시아제를 개량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엔진 연소 실험 시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해 인공위성 발사장에서 로켓 연소 시험을 하거나 아니면 우주 발사체 쏜다는 얘기는 곧바로 이 ICBM용 로켓 엔진이 개량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켓 엔진 시험장의 크기를 늘리고 네. 북한은 이제 액체 연료를 쓰거든요. ICBM도. 네. 그 액체 연료 저장 시설을 늘리고 있어요. 예. 그게 더 크기를 키운다는 얘기죠. 예. 위력을 키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근시일 내에
군사용 정찰 위성 확보를 지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해인공위성 발사장에서 단기간은 아니지만 아마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주 발사체를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이와 함께 이제 북한의 7차 핵실험 올해 내내 언제쯤 있을 수 있다. 계속 좀 전망은 나옵니다만 좀 가늠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은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효하신가요, 의견이? 그러니까 기술적 필요성이 있었다면 벌써 있어야죠. 네. ICBM 계속 쏘잖아요, 지금. 기술적 필요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훨씬 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실험은 하면 좋지 꼭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카드로 남겨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선희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상황이 안 풀리면 아마 김여정도 나올 거고 네. 결국 최대의 압박 수단은 이제 핵실험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점점 강대강 국면이 강해지면 예. 결국 핵실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그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계산을 해서 언젠가 그 카드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시점이 언젠가는 좀 하여튼 좀 주시해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구속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의 허위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비리로 구속돼 재판 중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잇따라 석방이 결정되면서 향후 수사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정진상 실장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진상 실장은 오후 1시 반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곳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외부의 모습이 잘 노출되지 않았던 정 실장은 오늘 푸른색 셔츠에 정장 차림으로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정 실장은 이번 검찰 수사를 두고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뜻의 증자살인, 3인 성호라고 언급하며 검찰의 허위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강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경제 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동규 본부장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어떻게 미리 알고 계셨는지. 아니요, 자세한 거는 그 변호인하고. 정 실장님 힘내세요. 이동규 본부장이 1억 4천만 원 줬다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 말씀해 주실 생각 없으세요? 네, 앞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과 정 실장 측의 법적 공방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문이 끝나면 정 실장 측 변호인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별도의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부정처사 후수뢰, 증거인멸 교사 등 모두 4가지입니다. 대장동 일당에 특혜를 준 대가로 뇌물 1억 4천만 원을 챙기고 개발이익 428억 원을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공동으로 약속받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해왔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상 실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추가로 풀려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 중이던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남 변호사와 김 씨의 구속기한은 각각 오는 22일과 25일 0시까지로 그 전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현 단계에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들 모두가 재판 시작 1년여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풀려나게 된 핵심 인물들 입에서 추가 폭로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명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MBC 전용기 배제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로 동맹을 이간질하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용기 내 특정 기자 면담은 개인적인 일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동남아 순방 이후 오랜만에 진행된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에 직접 말문을 열었습니다. MBC가 가짜뉴스로 동맹관계를 이간질하는 악의적 행태를 보였고 이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더욱이 국민 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일 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내 간담회도 없었던 이번 순방, 전용기에서 특정 기자를 불러 면담한 사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일 뿐 취재에 응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전용기에서 특정 기자들만 부르고 시간 보는 게 언론이 불기리나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가 뭐 취재에 응한 것도 아니고. 자, 또 공적인 공간이었는데. 또 없으십니까? 서너 가지 질문을 받은 뒤 청사로 들어간 윤 대통령의 뒷모습에 MBC 소속 기자는 어떤 부분이 왜곡됐느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를 대통령실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지적했고 MBC 기자가 맞받아치면서 2분 정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뭐가 가짜뉴스가 돌아가셨어요. 가시는데 찍지 마세요. 이거.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해요? 아니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시오가 아니라 보도를 잘하세요 정말. 대통령실은 곧바로 MBC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며 하지도 않은 말을 괄호에 넣어 거짓 방송했다. 가짜뉴스를 근거로 백악관의 입장을 요구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이 무난했다고 자평했지만 순방 성과와는 별개로 특정 언론 배제 논란이 커지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위원장에 우상호 의원을 내정하는 등 참여의원들의 명단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참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응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명단을 보내달라는 김진표 국회의장 요청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목 위원들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11명인 위원 명단에는 민주당 의원 9명에다 민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던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이 1명씩 포함됐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왜 사전에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 재난망들 이런 것들을 다 확보했는데 이번에 왜 이게 제대로 작동 안 됐는지 이런 시스템 점검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조만간 국정조사 범위와 기간, 대상 등을 명시한 계획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도 더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에만 빠져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되진 않을 거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합의 없는 국정조사의 의사진행을 안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일방적으로 의결이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야당 주도의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는 만큼 대응책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를 고리로 민주당을 역공하며 여론 추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유족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억지 주장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론으로 희생자 명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보내달라고 한 시한은 오는 월요일 정오까지입니다. 여야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큰데 주말 사이 물밑 접촉을 통해 논의에 진전이 생길지 관심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피해자 신분으로 특수본에 출석했습니다. 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의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도 같은 날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검은 마스크에 검은 옷 차림으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향하는 여성. 이태원 참사 전후 대응에 실패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입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짧은 답만 남기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구청장 자진 사퇴해서 해주세요. 오후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총경도 피의자 신분으로 특수본에 출석했습니다. 유 총경은 근무지를 이탈하고 상부엔 늑장 보고하는 등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단행 따라 상황실 밖 근무라고 하셨는데 책임 인정은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특수본은 다음 주엔 전 용산경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도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용산경찰서가 참사 전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한 게 맞는지가 또 다른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기동대 투입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서울경찰청이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라 그런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조무부서에서 서울청 조무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서울청에서 재차 검토가 있었으나 그때도 다시 집회 시위 때문에 어려운 걸로. 서울청은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맞서면서 상황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 차원에서 요청은 없었고 그러면 경찰서 자체에서 판단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서울경찰청에서?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관련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진실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첫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수억 원대 돈다발을 확보한 건데 노 의원은 검찰이 과잉,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노웅래 의원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옵니다. 손에는 압수품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자들이 들려 있습니다. 혹시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게 다 현금인가요? 어떤 물품 압수하셨는지요? 상자에 들어있는 게 다 현금인가요? 지난 16일 처음 노 의원 집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불과 이틀 만에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압수품은 노 의원 집 장롱에 있던 돈다발로 알려졌습니다. 액수는 3억 원가량으로 일부는 특정 회사 봉투에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첫 압수수색 때 발견했지만 당시 집행 대상에선 빠져 있어서 검찰이 즉시 확보는 못하고 봉인만 했다가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겁니다. 또 노 의원 국회 사무실에도 수사팀을 보내서 노 의원이 쓰던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차량도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에 있던 노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해당 돈은 출판 기념회 때 모인 후원금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허위 사실을 흘리며 과잉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압수수색 물건도 아닌 거를 자기네가 손대갖고 봉인 조치까지 한 걸, 그러고서는 언론에 흘려갖고 수억 원, 엄청난 돈이 있었다. 그냥 사람 완전히 범법자로 결론 내고 맞추는 수사다. 이게 탄압 수사는 뭐예요?
그러나 검찰은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받은 현금 일부나 또 다른 불법 자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출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 의원은 재작년 박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사업 편의 청탁과 인사 청탁을 받으면서 선거 경선 자금 명목으로 뇌물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노 의원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을 일제히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확보한 3억 원대의 돈 뭉치가 노 의원이 받은 또 다른 불법 자금인 정황이 나올 경우 노 의원 주변으로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끝났는데 관련 파장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 취재진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MBC 기자 전용기 배제 논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죠. 상당히 좀 직설적으로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MBC가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여서 부득이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떠한 도움이 될까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게 되는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순방을 다녀왔던 성과들이 있는데 그 성과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논란들이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는 부분이 대통령실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저 도어 스태핑 약식 회견의 방식을 이제 좀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무작정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시간을 갖고 본인이 준비한 말씀하시고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기자들하고 핑퐁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좀 오해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들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뒤에 이제 수습하는 또 다른 비서관이라던가 뭐 수석들이 또 기자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조금 전 영상을 보면은 또 그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한 모습들도 보이게 되는 것을 봤을 때는 한 번쯤은 지금 또 다른 검토를 한번 하고 그 방식을 조금은 한번 수정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핑퐁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출근길 이제 약식 회견의 기본적인 취지와 형식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내용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이 상호적인 그 의사소통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그 의중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국민과 늘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원래의 성과나 내용들이 아닌 또 다른 이슈로 뭔가 이렇게 악의적인 그 이야기들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번쯤은 지금쯤은 좀 검토를 해봐서 더 나은 방향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취재진과의 관계, 해외 순방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그리고 순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파장이 계속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도어 스태핑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돼서 아직까지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특정 언론을 배제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것을 언론 탄압이다, 이 언론 길들이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방에서의 어떤 내용들이 뭐 성과로 나왔는지 전혀 뭐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외려 이러한 명백한 취재의 제한과 그리고 그 전용기가 사실 대통령 개인의 개인 비행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특정 언론사하고만 면담을 갖는 등 이런 정말 대통령 입맛에 맞는 어떤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정말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뭐 심지어는 이런 언론 탄압이라든가 이런 문제 행태를 두고서
반헌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이런 판단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좀 어떤 이런 대통령의 일정이라든가 행보를 좀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전히 국민들의 시선에 대해서 잘 읽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사실 이제 이 순방 과정에서 뭐 전용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뭐 특정 언론사 기자만 불러갖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좀 그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오늘도 이제 약식 기자회견에서 그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만 뭐 자세하게 대답은 안 한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 약식 기자회견 직후에 또 실랑이가 있었죠. 비서관과의 이제 이 MBC 기자회 실랑이도 있었고 또 직후에 이 대통령실이 굉장히 자세한 긴 그런 그 해명 자료를 좀 냈다고 합니다. 설명 자료를 냈다고 하는데요. 좀 일련의 이런 과정 상당히 좀 그 수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대통령실에서 언론 대응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비서관의 태도는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 차원에서는 우선 어떻게 기자들과 대화를 더 나누면서 오해를 풀 수 있는가에 집중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10가지의 근거, 서면 브리핑을 먼저 내놨던 부분은 보시기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MBC라는 그 매체에 대해서 언론사에 대해서 좀 실수라기보다는 좀 의도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MBC 미국 특파원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하고 국무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당시 미 국무부가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끈끈하다라고 회신을 했지만 이것을 보도하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배우자의 대역을 쓰고도 대역이라고 표시하지 않았던 것 등 좀 여러 가지로 좀 의도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저렇게 언론 대응을 하는 것이 진짜 옳은가에 대한 부분은 물음표로 남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보면은 뭐 좀 아쉬울 수는 있으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저 같은 그 대응을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다. 네. 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가짜 뉴스로 이간질한다고 했었던 표현 자체는 본인의 이제 이 이른바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MBC의 그 보도 자체를 이제 가짜 뉴스로 이제 규정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문제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애초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보거든요. 그 국민들이 뉴스토마토 등 여러 여론조사에서 EXX, 바이든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게 한 60% 이상 그렇게 들렸다고 조사가 됐는데 네. 이러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애초에 좀 그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뭐 김은혜 수석이나 이렇게 좀 제대로 확인해주고 해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처음에 이 사건이 나오고 나서 15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XS는 우리 국회 야당이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했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재명 대변인인가요? 이렇게 해서 또 그렇지 않다라고 또 해명이 번복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말이 자꾸 진위가 바뀌고 어떤 것이 진짜 그 뭐 솔직한 얘기인지를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런 오늘 아침에 그런 뭐 10가지에 대한 뭐 이런 보도자료를 낸다고 해도 국민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항의하는 기자들에 대해서 저런 아나무인격인 태도를 보이는 걸 보고서 정말 국민들은 태도를 보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에. 진정성과 진실을 갖고 있는지.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대응은 정말 참담하다. 국민들 보기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 이제 MBC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이제 그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 가짜 뉴스로 규정을 하고 저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언론과 이제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 자체가 어떤 좀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제 허나 의원님과 지금 이동주 의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를 했죠. 국회의장이 이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이제 확정을 했군요.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민주당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 위원 면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확정하신 건지 좀 민주당 쪽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최상의 베스트 멤버로 좀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경험이 많은 우성호 위원장님과 행안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웅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진선미, 권칠승, 조홍천, 윤건영, 이해식, 천준호, 신현영 이런 의원들을 좀 배치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사실 국민들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바라고 있는 것은 이번 12구 이태원 참사가 과연 경찰들의 초등 대응의 문제이냐, 소방 몇몇 공무원들의 문제냐 이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과 그다음에 그 용산구청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국가적 재난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움직였고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어떤 책임을 지고 있고 누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최대 국민들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경찰과 일선의 공무원들의 문제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당 의원들을 이렇게 전부 다 정부에 참여했던 의원들, 그다음에 행정에 참여했던 의원들, 그다음에 청와대에 참여했던 의원들 이런 분들을 전면에 배치해서 대통령실의 책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파헤치겠다 이런 자세로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국정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일방적으로 의결된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그때 가선 또 좀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일단 그 지금 특위위원 명단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설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 그 특위의 구성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런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우선은 국회의장이 양당 간의 합의 없이 이걸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뒤에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원내에서도 의견을 지금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참여할 것인지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좀 묻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저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이걸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물음표, 의문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뭐 면면을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부정적 얘기를 하고 프레임을 만들어 가셨던 우상호 위원장이 지금 또 다른 위원장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하는 뭐 조홍천 의원도 있고 이번 참사에서 뭐 역할을 같이 저랑 패널로 나오셨던 신현영 의원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어떠한 좀 프레임으로 갈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의원님들의 이름도 보입니다. 그 분들의 성함들은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이게 참사에 진짜 어떠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쟁을 하면서 본인들의 인지도나 아니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해방구로 생각하는 것인지 해결로 생각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 아직은 공고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여당, 야당 다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반쪽 국정조사가 될 경우에는 뭐 실효성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야 될 것이고 여당 쪽에서는 만약에 그래도 이제 야당이 밀어붙여서 의결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일방적으로 이제 국정조사가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마냥 뭐 계속 같은 입장을 견지할 수도 없을 상황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사실은 뭐 키는 민주당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예. 민주당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그거에 대처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그냥 둘 수는 없다. 운영 특위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고 아니다. 그냥 반쪽짜리로 내버려둬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 아직 그 부분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지금 투 트랙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이제 진행이 됐고요. 뭐 오늘 밤 늦게나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서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저희는 이 검찰의 이런 좀 비이성적이고 좀 무리한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성에 가까운 이 조작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법원에 출석하면서 우리 정진상 실장이 증자살인 3인 성호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감을 그런 거죠. 보니까 뭐 이제 그 구속영장에도 적혀 있었던 건데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정진상 실장에 이제 뇌물을 전달하러 가는데 정진상 실장 집 앞에 CCTV가 있는데 그걸 피하려고 옆에 계단을 이용해서 5층 집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저희 당 차원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 CCTV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조차 검증을 안 한 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고 뭐 반복해서 보면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잘못된 정보, 예를 들면 정진상이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장이라고 하는 이 근거 없는 것들을 자꾸 이제 기록을 한다든가 정말 이거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에 기초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무리한 조작 수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검찰과 불구속 수사를 놓고 거래했다라는 이런 또 사실도 언론에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이게 이재명 당대표와 그 측근들을 겨냥해서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수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그 수사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노웅래 의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뭐 그런 모습을 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그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 저희가 오늘 이제 같이 좀 상황과 관련돼서 수습하고 있고요. 예, 저희 이 노웅래 의원님 수사권도 같은 연장선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뭐 김건희 수사팀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특수부 세 곳 모두가 1, 2, 3부가 모두 민주당 인사들을 향한 이 수사팀으로 다 재편됐다고 합니다. 정말 이건 보기 드문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보면 고의적인 피의 사건 유출에 대한 그 모습도 보이고 망신주기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우리 노웅래 민주연구원 의원님 것도 같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장동 수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측근에 대한 그 수사 또 탄력이 붙는지 아니면 타격을 받는지 갈림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뭐 이재명 방탄에 총력을 기울였던 민주당한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또 질문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이렇게 당에서 전체적으로 그 대응을 해주는가 당내 의원도 그렇게 대응을 안 해주면서 그 부분이 의문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분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작년 9월에 대장동 비리가 터져나온 이후에 1년 넘게 수사했던 것 중에 모든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조금 전에 사실이 아닌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당의 의원들이 경찰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현장 가서 CCTV가 있다 없다라는 걸 말하면서 검사들에 대해서 현장 검증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진상 실장이 저는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좀 영장 발부 여부는 뭐 예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여튼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이과 통합수능 2년 차인 올해 수능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른바 문과 침공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최상위권 변별력이 지난해보다 떨어져 경쟁이 치열한 만큼 입시 전략도 더 치밀하게 짜야 합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합격자의 44%가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이과생이었습니다. 자유전공 학부의 이과생 비율은 94%였습니다. 이과생들이 대거 인문계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 올해는 국어가 지난해보다 쉬워지고 수학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국어의 최고 난도 문제도 이과생들에게 익숙한 과학 지문이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는 올해부터 정시에서 교과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의 경우는 교차 지원율이 다소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학에서는 작년 이상이 될 것 같다. 최상위권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올해 수능이 매우 어려웠던 지난해보다 약간 쉽게 출제되면서 중상위권의 변별력은 유지했지만 최상위권 학생의 분포가 촘촘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시 지원 단계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이외에 탐구의 반영 비율 등을 고려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산출하고 어디가 등에 발표된 지난해 점수를 활용하고 수시 전형에서 이미 원하는 대학을 지원했다면 수능 가채점 점수가 잘 나왔다고 면접이나 논술을 포기하는 게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유동적이라 가채점 결과의 적중률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졸업생 응시자 비율이 26년 만에 최대였고 재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등학교에 입학해 학력 격차가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올해 고3 수험생은 지난 고등학교 3년을 오롯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보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겪으며 힘들었던 수험 생활이 이제 끝났는데요. 수능이 끝나자 수험생들은 수능과 관련된 반응을 SNS에 쏟아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어 같지 않은 국어 문제가 단연 화제였는데요. 앞선 리포트에서도 소개된 국어 17번 문제입니다. 네, 개딱지 폭을 이용해 큰 집 개발의 길이를 추정하는 방법. 질문부터 심상치 않죠. 길이도 9문단으로 굉장히 깁니다. 상용 로그, 편차 제곱합, 클라이버의 법칙 등 생소하고 어려운 수학, 과학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5개 보기 항목도 기울기와 곡선, 직선 등 그래프에 대한 수학적 해석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과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비단 올해 수능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변별력을 위해서 이렇게 과학인지 국어인지 모를 지문이 등장하면서 논란도 잇따랐는데요. 17번과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된 지난 2019학년도 수능 국어 31번 문제입니다. 오답률이 자그마치 82%에 육박하면서 결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한 건 시험 문제 말고 또 있었습니다. 대전에서는 방송 문제로 영어 듣기 평가가 10분 늦게 시작돼 수험생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전북 남원에서는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이 5분 늦게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수험생들의 반입 금지 물품을 수거하던 감독관이 1교시 시험 시작 종소리를 듣지 못한 건데요. 결국 이 시험장에선 2교시가 끝난 뒤에 1교시 문제를 5분간 다시 풀게 가는 촌극도 빚어졌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일까요? 시험 관리에 대한 불만이나 수능 문제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은 하루 만에 100건 가까이나 접수됐습니다. 수능 이의 신청은 사흘 뒤인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평가원 이의 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평가원은 이의 신청 의견들을 심사해 오는 29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주한미군이 무단 횡단을 제지하던 운전자의 차에 우산을 휘두르고 막말을 쏟아내는 제보 영상이 YTN에 들어왔습니다. 운전자 측은 이 주한미군이 난동을 벌인 뒤 도망치는 과정에서 폭행까지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무리 사람들이 신호등 빨간불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이를 본 차량 운전자가 멈춰서 경적을 울리자 우산을 든 남성이 차량 쪽으로 다가옵니다. 운전자가 타고 있는 차에 우산을 휘두른 건데 화가 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고 이어서 폭행이 벌어집니다. 일행이 다급하게 말려보지만 소용없고 운전자에게 얼마를 원하느냐며 따져 묻기까지 합니다. 지난 12일 밤 11시쯤 경기 동두천시 사거리에서 40대 운전자 등 부부가 타고 있던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입니다. 남성이 일행들과 무단 횡단을 했던 사거리입니다.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가 이를 제지하자 우산으로 위협한 뒤 도주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남성이 도망 못 가게 부부가 필사적으로 붙잡은 건데 이 과정에서 아내는 손가락이 부러지고 늑골이 금가는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대 들어가면은 잡을 수가 없거든요. 못 가게 잡고 있었는데 저를 넘어뜨리고 2차적으로 와이프도 넘어뜨리고 가격을 하고. 가해 남성은 20대 미국인 A씨로 경기 동두천 미군 부대 소속 군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를 가격한 사람이 미군 하사라고 하시는 걸 듣게 됐습니다. 미 군인 신분인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시민을 이렇게 폭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소속 군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일행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월간 유의죠. 이번 달은 학교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학생은 학교의 한 주체이지만 나이가 어리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리 등에서 소외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 인권 등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다뤄봅니다. 서은수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학생 인권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권리가 잘 실현되고 있는 그런 학교에 다녀왔다고요. 실제로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선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가 학교 생활에 반영되는 게 중요하겠죠. 학생회장단이나 운영위원회 등이 있지만 사실상 교사나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좌우되고 학생들의 의견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학생들이 회의와 교내 활동을 주도하면서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 중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영림중학교. 이곳의 학교 생활은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는데요. 공부만 하고 진짜 따분할 줄 알았는데 되게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 게임 대회를 여는?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행사를 할지 그리고 또 무슨 축제를 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학생들이 기대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회장단은 오늘도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를 잠시 지켜볼까요? 이거 보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 있으면 한 번씩 얘기해 줄래? 후보자 자격에 제한을 두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제한 있으면 좋을까? 징계 기록 같은 게 있으면은 후보자 등록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그 회장하고 부회장이 꼭 이성이어야 되잖아요. 회장과 부회장이 동성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회장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게 회장, 부회장이 하는 일과 자격이 둘 다 비슷한데
그러면 부회장이 된 친구가 서운할 수도 있고. 저희 학교 학생회법이 좀 오래돼가지고 이번에 싹 고치려고 하거든요. 학급 임원 선거 방법에 대해서 고칠 게 있는지 보고 있었어요. 회장단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회의를 통해 교복 규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복을 상하이 다 입었어야 됐는데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대의원회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교복을 하의만 입고 있고요. 급식실 통로에 칸막이가 없어가지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교장선생과의 간담회에서 전달드려가지고 설치하게 되었어요. 영림중학교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교장 선생님과의 활발한 소통. 회장단은 교장 선생님을 만나 여러 안건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저번 대의원회에서 건의사항들을 좀 받아왔는데요. 운동장 곳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면 친구들이 바닥에 그렇게 버리지 않지 않을까. 가능하면 임시 쓰레기통이라도 설치했다가 치우든가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장실 앞 복도에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교장 선생님은 직접 답글을 달며 학생들과 소통합니다. 선생님이, 부모님이 다 세팅해 놓고 너네들이 주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실수나 실패도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어떤 결정과 판단을 최대한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이런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e스포츠 대회 개최였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게 실행이 될까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학생들은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학생들이 원한다면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걸 보여준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아침에 등교해서 방과 후 때까지 모든 활동이 아이들한테는 공부거든요. 내버려 두고 지켜봐 주면 자기네들끼리 걱정하고 고민하고 좌충우돌하다가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경험들이 아이들을 좀 단단하게 성장을 시키거든요. 다양한 활동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학생들은 오늘도 성장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의 소리를 반영해주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 걸 보니까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이제 학생 자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학생 인권의 한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네, 학생 인권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인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또 아동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존중돼야 한다는 UN 아동권리협약과 학교 안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등 국제적 협약과 국내법을 통해서도 보장된 개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은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한 일을 제대로 알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참여권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자기 표현까지 보장하는 폭넓은 개념인 겁니다. 학생 인권은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등 몇몇 지자체가 공포한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 더욱 구체화됐는데요. 소지품을 감시받지 않을 권리나 학교 운영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 등 다양한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 인권 조례 이렇게 상당히 좀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 있군요. 학생 인권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학생 인권 상황이 좀 이전보다는 나아진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체벌 등 신체적인 폭력이 사라진 건 큰 변화입니다. 2010년 서울시 교육청이 체벌 금지를 선언하고 이듬해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체벌을 금지해 왔는데요. 또 복장, 두발 규제도 많이 완화되면서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서울 학생 인권 실태 조사를 보면 머리 모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에 중고생 과반수만 그렇다고 답해 여전히 학생들은 두발 복장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지는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또 한국방정환재단 등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22개국 중 최하위였고 통계청 조사에서도 올해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절반에 머물렀습니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낮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학생들의 인권도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학생 인권운동가를 만나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이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난다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어떤 폭력이나 교문 지도를 예전처럼 잡는다거나 바리깡을 들이민다거나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사라졌지만 작년에만 해도 서울 지역의 여학교에서 속옷 규제라던가 양말 규제라던가 교실에서 추워서 담요 두르거나 겉옷 입고 있거나 하는 거를 못하게 한다거나 학생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어리니까 어른들 말 잘 들어야지, 학생다워야지 이런 이유로 강제 야자라던가 아주 오래전부터 체벌, 두발 복장 규제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인권 침해가 완전히 근절된 게 아닌데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 약간 이런 인식 같은 거 그런 거 때문에 사실 더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주춤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이제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입시 교육, 이후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 말고는 다 약간 이제 천해지는 거잖아요. 공부할 시간에 그런 거에 신경 쓰고 있냐라는 식의 이제 어른들의 반응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것이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나 그런 거에서 보면은 교육 과정에서 기본적인 권리나 인권을 배우는 것,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존엄과 평등을 교육기관에서부터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생도 인간이다 해서 사실 이제 저는 청소년도 시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청소년을 이 지금 사회를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료 시민으로 오늘을 같이 사는 시민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좀 던지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학생과 우리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고 주체적인 시민으로 보고 존중하는 게 학생 인권의 존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월간 유이저 다음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월간 유이저 다음 시간에는 학교의 미래를 다룰 예정입니다. 미래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주제로 학교의 공간적, 문화적 변화를 조망해보고 달라질 선생님의 역할도 그려볼 예정입니다. 네, 미래의 학교의 모습은 어떨지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은수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